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꿈꾸는 사관입니다. 오늘 밤도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낮 동안 분주했던 세상의 소리들이 하나둘 잦아들고 있습니다. 바람도 숨을 고르고 나뭇잎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고요한 밤이 여러분의 곁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종이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백성의 입에 글자를 놓아준 훈민정음, 하늘의 별과 땅의 비를 헤아리던 과학의 시간들, 그리고 수십만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여론의 정치까지. 세종의 치세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환하게 빛났던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찬란한 계절에도 끝은 찾아옵니다. 해가 가장 높이 뜬 날에도 저녁은 오고 가장 무성한 여름 뒤에도 낙엽은 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야기는 세종의 마지막 계절입니다. 더 이상 붓을 잡을 수 없는 손, 실록의 글씨를 읽을 수 없는 눈, 그리고 32해를 지켜온 왕좌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쇠잔함 속에서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반려를 떠나보내고 부처의 노래를 적으며 마침내 고요한 밤 속으로 사라져간 왕의 마지막 여정. 그 길 위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440년대 중반 한양의 겨울이었습니다. 경복궁의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고 뜰에는 며칠째 눈이 녹지 않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궁궐의 기둥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편전의 문풍지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세종은 그 편전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올려진 문서가 쌓여 있었으나 왕의 눈은 그 글씨를 더 이상 또렷이 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뇨가 오래도록 몸을 갉아온 탓이었습니다. 눈은 흐려지고 손은 떨렸으며 종기가 온몸을 괴롭혔습니다. 30해 가까이 왕좌를 지켜온 군주였습니다. 새벽마다 경연에 나아가 학자들과 경전을 논했고 한밤에도 상소를 읽으며 백성의 사정을 살폈던 왕이었습니다. 그 부지런한 손이 이제 붓 하나 잡기 어려운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세자향을 불렀습니다. 첨사원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정의 한 자락을 아들의 손에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세종은 아들의 얼굴을 흐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라를 만든 왕이 나라를 건네는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양의 겨울 하늘 아래 세종의 마지막 계절이 고요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442년 한양에 이른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뜰의 매화가 아직 피지 못한 채 가지 끝에 물방울만 맺히고 있었습니다. 편전의 창호지 너머로 빗소리가 가늘게 스며들었고 촛불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 해부터 조금씩 세자에게 국정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의례적 업무였습니다. 신하들의 문안을 받는 일, 가벼운 상소에 답하는 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걸음씩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왕의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의 당뇨는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졌습니다. 갈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도 물을 찾았고 낮에도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안질은 더욱 심해져 문서의 글씨가 뭉개져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온몸에 돋는 종기는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30해 가까이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았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단번에 왕좌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맡긴다는 것은 붓 하나를 건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자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했고 신하들의 마음도 살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조심스럽게 짐을 얹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자향은 세종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집현전 학자들과 어울리기를 즐겼고 성품이 차분하여 감정에 흔들리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책을 가까이 했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으며 한 가지 문제를 붙들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정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과학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을 그릇에 담아 재어보자는 생각을 한 것도 세자였습니다. 훗날 츠국이라 불리게 될 이 도구의 원리를 처음 고안한 것이 세자향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나라에서 아들은 그 나라를 더 정밀하게 살피는 눈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놓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학문의 전통을, 자신이 만든 제도의 틀을 이 아들이라면 이어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세종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왕좌에서 물러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445년 세종은 마침내 정식으로 대리청정을 선포했습니다. 세자가 국정의 전면에 나서고 왕은 뒤에서 지켜보는 형태였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왕이 살아있는 채로 아들에게 국정을 맡기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세종의 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되자 조회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세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받았고 세종은 한 발짝 물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간혹 큰 결정이 필요할 때면 세자가 아버지를 찾아와 의견을 구했고 세종은 흐린 눈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뜻을 전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세종의 목소리에 익숙했던 조정이 새로운 목소리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국사를 다루는 솜씨는 날이 갈수록 안정을 찾아갔고 세종이 다져놓은 제도와 인재들이 세자의 치정을 단단히 받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왕좌에서 물러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2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건넨 무거운 옥세를 받아든 이후 32해를 하루도 쉬지 않고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왕좌는 세종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집현전을 세우고 학자들과 밤을 지새우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에 첫 획을 긋던 새벽이 있었습니다. 장영실과 함께 하늘의 별을 헤아리던 밤이 있었습니다. 두만강 너머로 백성을 보내며 새 터전을 일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왕좌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뿌듯함만으로 채워지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더 살피고 싶은 백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뜻은 아직 살아있는데 몸이 먼저 저무는 일, 그것이 세종의 만년이었습니다. 한양에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대리청정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세종은 점차 조용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경연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고 편전에 앉아 있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대신 내전에서 책을 곁에 두고 누워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으나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끔 세자가 문안을 드리러 오면 세종은 아들의 손을 잡고 한동안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얼굴을 흐릿한 시야 속에서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제 아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도이면서 동시에 쓸쓸함이었을 것입니다. 궁궐의 저녁이 내려앉으면 세종의 처소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바깥에서는 세자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한 아버지의 계절이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32해를 빛낸 왕의 저녁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사 146년 음력 3월이었습니다. 한양에는 봄이 와 있었으나 경복궁 안의 공기는 봄과는 거리가 먼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대전 마당의 살구나무에 꽃본고리가 맺혀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종달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내전 깊숙한 곳에서는 약다리는 냄새만이 가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헌왕후 심씨가 자리에 누운 지 여러 날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병세는 차도 없이 깊어져만 갔고 어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궁녀들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빨라졌고 내전의 촛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흐린 눈으로 왕비의 곁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몸도 성한 곳이 없었으나 그 며칠만큼은 자신의 병을 잊은 듯 했습니다. 왕비의 여윈 손을 잡고 가늘어진 숨소리를 듣고 창호지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소헌왕후와 세종의 인연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이 아직 충녕대군이었던 시절 14살 나이의 심씨가 대군의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세종은 형들에 비해 조용한 왕자였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말이 적었던 충녕대군의 곁에서 어린 심씨는 남편의 벗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둘 사이에는 8아들과 2딸이 태어났습니다. 맏아들 향을 시작으로 아들과 딸이 번갈아 태어나며 대군의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은 왕실의 무게가 아직 어깨에 오르기 전이었고 두 사람에게는 평범한 부부의 따스함이 허락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18년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고 같은 해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22살의 젊은 왕이 즉위하면서 14살의 시집온 심씨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좌 위의 삶은 대군 시절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즉위 이듬해 소헌 왕후에게 견디기 어려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왕비의 친정을 멸문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의 장인인 시몬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이었으나 실상은 태종이 외척의 세력을 미리 꺾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왕비의 아버지는 사사되었고 친정의 남자들은 유배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헌 왕후에게 그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었고 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명한 것은 남편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종 역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갓 즉위한 왕에게 상왕 태종의 칼은 감히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소헌 왕후는 이 일로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비는 자신의 슬픔을 삼켰습니다. 남편도 아버지의 칼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칼 아래에서 같은 눈물을 삼킨 사이였습니다. 그 비극이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묶었는지도 모릅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헌 왕후는 그 긴 시간 동안 왕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남편이 밤새 글을 읽을 때 곁에서 촛불을 밝혔을 것이고 남편이 병으로 신음할 때 약을 다려 올렸을 것입니다. 집현전의 학자들이 드나들고 훈민정음의 비밀스러운 작업이 이루어지고 과학기구들이 경복궁 뜰에 세워지는 동안 왕비는 안에서 왕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세종의 업적을 낱낱이 기록했으나 그 업적의 뒤편에 서 있던 왕비의 하루하루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비가 곁에 있었다는 것, 끝까지 남편의 편이었다는 것, 그것만이 실록의 행간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세종에게 소헌 왕후는 아내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왕좌의 무게를 함께 견뎌낸 사람이었고 친정을 잇는 비극 속에서도 원망 대신 침묵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하루가 아무리 길고 무거워도 내전으로 돌아오면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세종에게는 왕좌만큼이나 단단한 버팀목이었을 것입니다. 1446년 음력 3월 스무넷날 소헌 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복궁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고 궁녀들이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봄빛이 가득한 한양의 하늘 아래 궁궐만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세종은 왕비의 빈소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몸이 쇠약하여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으나 왕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30여 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14살의 소녀가 대군의 집에 시집 오던 날부터 아버지의 칼 아래 함께 눈물을 삼키던 밤부터 10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며 왕실의 안을 지켜온 세월까지 그 모든 시간이 빈소의 촛불 아래에서 하나하나 떠올랐을 것입니다.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종의 몸은 이미 병으로 무너져 있었으나 소헌 왕후의 떠남은 몸이 아닌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왕비를 보낸 뒤 경복궁의 밤은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내전의 빈자리는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올리는 약도, 궁녀들의 문안도, 세자의 걱정 어린 눈빛도,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종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흐린 눈에 비치는 천장의 어둠을 바라보며 왕은 긴 밤을 홀로 건너야 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30여 년을 곁에 두었던 온기, 밤마다 옆에서 들려오던 고른 숨소리,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방안을 살피던 발자국 소리. 그런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그리움 뿐이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창호지를 스치고 먼 곳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세종의 마지막 계절은 반려를 떠나보낸 그 봄밤부터 한 겹 더 깊은 고요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446년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소헌 왕후를 떠나보낸 지 석 달이 지나고 있었으나 경복궁 내전의 공기는 여전히 봄날의 상복 냄새를 머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뜰의 나무들은 푸르게 잎을 트이우고 매미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어김없이 계절을 바꾸고 있었으나 세종의 마음은 여전히 봄밤의 빈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 무렵부터 불경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불교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으나 왕비를 잃은 뒤로는 그 마음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내전에 불상을 모시고 승려를 불러 경전의 뜻을 물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앉아 부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다가오는 죽음을 향해 기울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30여 년을 나라의 일로 채운 왕에게 이제 남은 것은 채울 수 없는 빈자리와 거스를 수 없는 시간뿐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세종이 손을 뻗은 곳이 부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태조가 나라를 세울 때부터 순교역불의 기치를 내걸었고 태종대에 이르러 사찰의 토지를 줄이고 승려의 수를 제한하는 정책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세종 역시 치세의 대부분을 유교의 원리 위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경연에서 논한 것은 사서삼경이었고 집현전의 학자들이 연구한 것도 유가의 경전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불교의 마음을 기울이자 신하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유신들은 잇따라 상소를 올려 왕의 불사를 중단할 것을 청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불교에 귀의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집현전의 학자들도 이 일에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왕이 아끼던 신하들까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정에 관한 일이라면 신하들의 의견을 끝까지 들었던 왕이 이 일에서만큼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슬픔이었고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반려를 잃고 죽음 앞에 선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상소가 아무리 쌓여도 그 슬픔의 깊이를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의 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한글로 풀어 쓰는 일이었습니다. 훗날 석보상절이라 불리게 될 이 책은 부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를 조선의 백성이 읽을 수 있는 글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아버지의 병환과 어머니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불교에서 위안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의 초고를 아버지에게 올렸을 때 세종은 아들의 글을 한 장 한 장 더듬어 읽었습니다. 세종의 마음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부처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다면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노래로 짓고 싶었습니다. 석보상절을 읽은 세종은 직접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고 흐린 눈이었으나 왕은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월인 천강지곡이었습니다.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친다는 뜻을 품은 이름이었습니다. 하늘의 달은 하나이 돼 그 달빛은 1000개의 강, 10,000개의 호수, 셀 수 없는 무릉덩이에까지 고루 비친다는 것. 부처의 가르침이 그와 같아서 온 세상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닿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종은 이 노래를 자신이 만든 글자로 적었습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것이 바로 그 해였습니다. 백성에게 말을 주기 위해 만든 글자, 그 글자로 왕이 마지막에 쓴 것은 부처를 향한 노래였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여 만든 글자가 이제는 왕 자신의 슬픔과 기도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월인 천강지곡의 구절들은 장엄하면서도 서정적이었습니다. 부처의 탄생을 노래하는 대목에서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풍경이 펼쳐졌고 부처의 고행을 묘사하는 대목에서는 산속의 정막이 글자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부처의 열반을 노래하는 대목에서는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밤의 정적이 글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세종은 밤마다 이 노래를 썼습니다. 낮에는 병이 몸을 짓눌렀으나 밤이 되면 촛불 아래 앉아 한 줄씩 적어 나갔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글자가 태어났습니다. 흐린 눈으로는 자신이 쓴 글씨조차 또렷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글자들 하나하나에는 세종의 마음이 새우며 있었습니다. 떠나간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있었고 다가오는 끝을 바라보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30여 년간 나라를 짊어진 어깨의 무게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가 부처 앞에 두 손을 모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월인 천강지곡은 참불가이면서 동시에 세종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달빛이 1000개의 강에 비치듯 세종의 글자도 세상 곳곳에 비치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입에, 아이들의 손끝에, 그리고 먼 훗날의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은 곧 이 세상을 떠나겠으나 글자는 남을 것이었습니다. 노래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월인 천강지곡을 쓰는 밤이면 경복궁의 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이 궁궐의 기와를 적시고 뜰의 돌 위에 내려앉고 세종의 창호지를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왕은 그 빛 아래에서 부처의 노래를 한 줄 더 적고 붓을 내려놓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달은 하나였으나 세상의 모든 물 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개천 위에도 멀리 두만강 위에도 이름 모를 시골 마을의 우물 속에도 같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세종이 만든 글자도 그러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왕의 곁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1000개의 마을, 10,000개의 집에서 백성의 손끝에 살아있기를
밤이 깊어지고 촛불이 짧아지고 왕의 눈이 천천히 감겨갔습니다. 월인천 강지곡의 마지막 구절이 차에 마르지 않은 먹 위에 달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기도가 글자 위에 고요히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1450년 음력 2월이었습니다. 한양에는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 남아 있었으나 양지바른 담장 아래로는 봄의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얼었던 개천이 소리 없이 풀리기 시작했고 마른 가지 끝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눈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누가 재촉하지 않아도 제 걸음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경복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흥대군의 사저인 동별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넓은 전각 대신 아들의 집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궁을 떠나 신하나 왕자의 집에 머무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병세는 이미 궁궐의 번잡함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동별궁은 경복궁에 비하면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높은 정각도 긴 회랑도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담 너머로 민가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세종은 그 소박한 방 안에 누워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몸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당뇨는 온몸의 기력을 앗아간 지 오래였고 안질로 인해 빛과 어둠의 구분조차 흐려져 있었습니다. 종기는 등과 다리를 가리지 않고 돋아 누워있는 자세를 바꾸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어이들이 매일 약을 올렸으나 약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얼굴에는 고통만이 서려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별궁의 조용한 방 안에서 왕은 오랜만에 왕이 아닌 한 사람으로 누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조회에 나가야 한다는 부담도 상소를 읽어야 한다는 의무도 이곳에서는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불 위에 놓인 두 손과 창호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세자가 문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국정의 거의 모든 것을 도맡고 있는 세자의 얼굴에는 젊은 왕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간 것은 말보다 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동별궁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궁녀 한둘이 촛불을 지키고 있었고 문 밖에는 내관이 소리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종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장이었으나 그 어둠 너머로 지나온 세월의 풍경들이 하나둘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편전이 보였을 것입니다. 젊은 학자들이 경복궁 뜰을 가로질러 오던 새벽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정인지 그 젊은이들과 밤새 글을 논하고 뜻을 나누던 시간들이 아득하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지편전의 촛불 아래에서 웃고 다투고 함께 새벽을 맞이하던 날들. 그것은 세종의 치세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28자의 글자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궁궐 깊숙한 곳에서 한 획 한 획을 다듬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입에 말을 주겠다는 꿈, 그 꿈이 글자가 되어 세상에 나오던 날의 떨림이 손끝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신하들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은 그 글자가 백성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복궁 뜰에 세워졌던 것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의 물소리, 혼천이가 그려내는 하늘의 궤도, 앙부일구 위로 느리게 움직이던 그림자,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의 움직임을 이 땅의 도구로 옮겨 놓겠다던 꿈이 하나하나 형태를 갖추어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츠구기에 빗물이 고이는 것을 세자와 함께 바라보던 오후도 있었습니다. 두만강 너머의 새 마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여 백성을 이주시키던 시절, 먼 북방의 땅에 조선의 울타리를 넓혀가던 날들이었습니다. 삼남 지방의 백성들이 낯선 북쪽 땅으로 떠나며 불안한 눈빛을 보내왔을 것이고, 세종은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7만 명의 목소리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공법을 시행하기 전 백성에게 직접 물었던 일이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묻는다는 것,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 목소리들 하나하나가 세종의 귓가에 아직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곁을 지켜준 사람들, 아버지 태종의 준엄한 눈빛, 어머니 원경 왕후의 따뜻한 손길, 형 양녕대군의 호탕한 웃음소리, 모두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헌 왕후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14살 소녀의 수줍은 얼굴이, 30여 년을 함께 걸어온 아내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던 날의 여윈 얼굴이 겹겹이 포개어졌을 것입니다. 곧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왕의 마음에 잔잔하게 번졌는지도 모릅니다. 동별궁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담 너머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번 들려왔다가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바람이 잠들고 촛불이 가늘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음력 2월 17일 동별궁의 밤이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세종은 54해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22살에 받아든 옥새의 무게가 떠올랐습니다. 그 무게를 32해 동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무게를 아들에게 건넸고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이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해야 할 일을 다 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이루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에 남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밤만큼은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슬픔도 이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하나씩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동별궁의 작은 방 안에 촛불 하나가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왕의 여윈 얼굴 위에 마지막 온기를 얹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2해의 왕좌를 54해의 삶을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별궁의 밤은 한없이 고요했고 그 고요 속으로 왕은 평온히 잠들어 갔습니다. 1450년 음력 2월 17일이었습니다. 동별궁의 밤이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마지막 한 번 흔들리고 이윽고 잠잠해졌습니다. 세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54해의 생이었고 32해의 치세였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왕은 궁궐이 아닌 아들의 집에서 왕좌가 아닌 이불 위에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새벽녘 동별궁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식은 경복궁으로 조정으로 한양의 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빈소 앞에 엎드렸고 신하들은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한양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으나 먼 동쪽에서 여명이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는 새벽이었습니다. 세종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고 형들이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조용한 왕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태종의 결단으로 왕좌에 올랐고 그 왕좌 위에서 32해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칼 위에 올라선 왕이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장인이 사사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아내의 친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칼의 기억 위에서 세종은 칼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집현전을 세우고 학자를 모았습니다. 학문의 힘으로, 글자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나라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백성이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1000년 넘게 남의 글자를 빌려 쓰던 이 땅에 28자의 새 글자를 놓았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가엾이 여겼다고 왕은 스스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이 백성의 입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헤아리고 땅의 비를 재었습니다. 자경루의 물소리로 시간을 알렸고 혼천위로 하늘의 길을 그렸습니다. 치구기에 고인 빗물의 깊이를 재어 농사의 기륭을 가늠했습니다. 왕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고 그 알을 백성의 삶에 닿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17만 명의 백성에게 물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두는 것이 옳겠느냐고 왕이 백성에게 직접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물었고 백성은 답했고 왕은 그 답을 정책에 담았습니다. 두만강 너머로 새 마을을 열었고 대마도를 정벌하여 바다의 근심을 덜었습니다. 아악을 정비하여 나라의 소리를 가다듬었고 의서를 편찬하여 백성의 병을 살폈습니다. 농사직서를 펴내어 밭을 일구는 이들의 손에 지식을 쥐어주었습니다. 세종의 32해는 그렇게 나라의 구석구석에 왕의 송일이 되우려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은 부처의 노래를 적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글자로 자신의 슬픔과 기도를 담은 노래를 적었습니다.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치듯 부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비친다는 노래였습니다. 글자를 만들어 백성에게 말을 준 왕이 그 글자로 마지막에 쓴 것은 떠나간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자 다가오는 끝을 향한 평온한 기도였습니다. 세종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을 것이고 돌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 중도에 멈춰야 했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2해의 왕좌 위에서 세종이 바라본 곳은 언제나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백성이 살아가는 낮은 곳,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 비가 내리는 논밭, 아픈 이의 베갯머리. 왕의 눈은 늘 그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세종이 떠난 뒤 세자향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나라를 이어받아 아버지가 걸었던 길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세종이 다져놓은 터 위에서 500년을 더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남긴 28자의 글자는 50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왕이 사라지고 왕조가 사라지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글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글자이고 연인들이 마음을 전하는 글자이고 늙은이가 마지막 편지를 쓰는 글자입니다. 500년 전 한 왕이 밤을 새워 만든 글자가 오늘 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내 밤에 걸쳐 세종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칼 위에 올라선 젊은 왕의 첫 새벽부터 훈민정음의 탄생, 과학과 민본의 나날들, 그리고 동별궁의 마지막 밤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사람의 삶이 고요한 밤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오래된 글자들 위에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겠습니다. 500년 전 백성의 잠자리까지 살피고 싶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밤 여러분의 베갯머리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무게를 내려내우시고 깊고 편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